아니, 아버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답답해 죽겠네, 진짜. 여러분, 자식에게 집을 미리 넘겨주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퇴직금을 자식 사업에 넣어주신 적은요? 그때 자식이 아버지, 뭐라고 소리 좀 보세요. 했습니까? Grandma, 아버지 I 평생 saved the best piece 모실게요. for you. Oh, you should. 이 말 들으셨죠? 저도 들었습니다. 34년 공무원하고 퇴직금 I can't believe 2억 this happened 3천만 원 After 받았습니다. all I've been through, 의정부 32평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시세로 5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합치면 7억이 넘는 자산이었습니다. 아들이 물류 사업 한다길래 전부 줬습니다. 아파트 증여하고 퇴직금까지 다 건넸습니다. 처음 석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웃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니까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눈치가 칼날 같았습니다. 밥 먹을 때 숟가락 소리만 나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주가 떠드는 소리에 방문을 열면 싸늘한 눈초리가 돌아왔습니다. 내 집이었습니다. 내가 34년 월급 모아서 산 집입니다. 그런데 아들한테 증여하고 나니 제가 눈칫밥을 먹게 됐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며느리가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비켜달라는 소리였습니다. 화장실을 오래 쓰면 문 앞에서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빨리 나오라는 신호였습니다. 내 집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1년 뒤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요양원 알아봐 드릴까요?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전 재산을 줬는데 돌아온 게 이겁니까? 내가 평생 바친 게 고작 요양원 한마디입니까? 지금 저는 고시원 쪽방에서 삽니다. 3평짜리 방입니다. 창문은 없습니다. 누우면 벽에 발이 닿습니다. 천장에 달린 환풍기만 하루 종일 삐걱거립니다. 여름엔 찜통이고 겨울엔 냉동실입니다. 이불에서 올라오는 퀴퀴한 냄새에 잠을 설칩니다. 기초연금 34만 원이 전부입니다. 방세 25만 원 내면 9만 원 남습니다. 하루 3천 원 꼴입니다.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저녁은 컵라면 하나. 하루 2끼가 전부입니다.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위장이 쓰립니다. 7억 원이 3만 원이 됐습니다. 34년 공직 생활의 결말이 편의점 삼각김밥입니다. 아내는 요양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기초연금 받는 날에만 면회를 갑니다. 버스비가 아까워서입니다. 병실 문을 열면 아내가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치매가 깊어졌습니다. 손을 잡으면 눈만 깜빡입니다. 그 눈을 보면 울음이 터집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당신까지 이 꼴이 됐다고 목 놓아 울고 싶지만 울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특별한 불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부모님들이 저와 똑같은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식 믿고 재산 넘겼다가 쫓겨난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만은 이 함정을 피하십시오. 저처럼 처절하게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아직 버티고 계신 분이라면 응원의 말 한마디라도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이 저 같은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4년의 무게. 1989년 3월 2일이었습니다. 그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의정부시청 민원실에 첫 발령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29살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그릇을 앞에 두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공무원이다. 평생 굶을 걱정은 없겠구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셨습니다. 손이 거칠어서 수건에도 살같이 쓸렸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미역국을 눈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짐대로 살았습니다. 시청까지 버스로 1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 6시 반에 집을 나서야 8시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나갔습니다. 눈이 와도 나갔습니다. 34년 동안 지각이 2번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장례식 다음 날이었고 한 번은 아들이 태어난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민원실에서 시작해서 세무과를 거쳐 건축과까지 올라갔습니다. 말단 공무원에서 8급, 7급, 6급까지 진급했습니다. 5급은 끝내 달지 못했습니다. 학연도 없고 백도 없는 시골 출신이 6급까지 간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통장 정리였습니다. 월급이 찍힌 통장을 보면서 이번 달도 무사히 지났구나 안도했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 용돈 드리고 아내에게 생활비 건네고 아들 학원비 내면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가족들 밥 굶기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동료들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싸 갖고 다녔습니다.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지어 담아줬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계란말이가 전부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싸온 밥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식당에서 5,000원짜리 백반 먹는 돈을 아껴서 아들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사줄 수 있었습니다. 휴가도 반납하기 일쑤였습니다. 휴가를 반납하면 수당이 나왔거든요. 그 돈이 모이고 모여서 전세 보증금이 됐습니다. 1998년에 의정부에 첫 전세를 얻었습니다. 단칸방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이 생겼다는 사실에 아내와 둘이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아들은 그때 7살이었습니다. 제 방이 생겼다고 좋아서 방방 뛰었습니다. 그때부터 목표가 생겼습니다. 내 집을 사자.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갖자. 그 목표 하나만 보고 달렸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아파트 청약을 넣었습니다. 당첨이 됐을 때의 그 기분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손이 떨려서 당첨 문자를 10번도 더 확인했습니다. 의정부 32평 아파트였습니다. 신축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처음 섰을 때 하늘이 유난히 파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가 해냈네, 여보. 그 말 한마디에 지난 10년의 고생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입주하던 날 아들이 거실을 뛰어다녔습니다. 15살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빠, 여기 진짜 우리 집이야? 그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았습니다. 32평이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베란다에서 보이는 도봉산 자락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도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이 대학 간다는 게 어디입니까? 저는 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한이 있었기에 아들만큼은 대학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대학 4년 내내 등록금은 제가 댔습니다. 생활비도 보태줬습니다.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할 때마다 말렸습니다. 너는 공부만 해라. 돈은 아빠가 번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돈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하게 해주는 것,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졸업할 무렵 저는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2020년이었습니다. 34년을 하루같이 일하니 어느새 63이 됐습니다. 정년퇴직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매일 아침 출근하던 삶이 끝나는구나. 허전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퇴직금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2억 3,240만 원. 정확히 그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통장에 한꺼번에 들어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고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좀 편하게 살아요. 그 말이 진심으로 와닿았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5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퇴직금과 합치면 7억이 넘는 자산이었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부자는 아니어도 노후 걱정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아내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근교로 여행을 가자.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도 가자. 손주가 태어나면 용돈도 넉넉히 주자. 소박하지만 행복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실현될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무너지는 데는 딱 1년이 걸렸습니다.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온 건 제가 퇴직한 지 석 달 뒤였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습니다. 아들의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의 제안.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평소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간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아들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뒀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물류 계열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대졸 신입으로 들어가서 4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연봉이 4천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뒀다고요? 왜 그만뒀어? 무슨 일 있었냐?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요, 아버지. 사업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평생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사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사업한다고 나섰다가 망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친척 중에도 있었고 동창 중에도 있었습니다.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사업인데? 물류 사업이요. 제가 회사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화물 운송 중개업이에요. 요즘 온라인 쇼핑이 엄청 늘었잖아요. 물류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아들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젊은이 특유의 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런 눈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열정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쉽지 않아. 회사 다니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냐? 아버지, 지금이 기회예요. 경쟁자가 많아지기 전에 시작해야 해요. 회사 다니면서는 안 돼요. 올인해야 해요. 올인이라는 말이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올인해서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하면 모든 걸 잃는 게 올인입니다.
저는 평생 그런 모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는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사업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5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문서였습니다. 아들이 직접 만든 것 같았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스마트 물류 솔루션, 대한민국 물류의 미래를 바꾸다. 거창한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사업 계획서를 훑어봤습니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플랫폼이니 알고리즘이니 하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어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물류라고는 트럭이 짐을 싣고 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초기 자금으로 3억 원 정도 필요해요. 3억 원이라는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퇴직금이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3억이면 퇴직금을 다 쏟아붓고도 모자란 돈이었습니다. 3억이 어디 있냐, 그 돈이. 아버지 퇴직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돼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집은 제 평생의 결실이었습니다. 34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입니다. 이 집만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있어야 노후가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건 안 돼. 집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아니면 안 돼요.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시작하는 건데 제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면 저는 평생 회사원으로 남의 밑에서 일해야 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아버지로서 도와주지 못하는 게 죄책감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일단 얘기 좀 더 들어봐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내는 언제나 아들 편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엄격하게 키우려 했지만 아내는 늘 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들에게 돈을 줘야 하나? 사업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아들이 성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로서 아들의 꿈을 응원해줘야 하지 않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된 새색 씨였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희가 반드시 성공해서 아버지 은혜 갚을게요. 며느리의 눈이 초롱초롱했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 혼자만의 부탁이었다면 더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며느리까지 나서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자리 잡으면 아버지 모시고 살게요. 평생 모실게요. 이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모시면서 살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평생 모시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부모를 모시고 살겠다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감동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한번 해봐라.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내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아들이 고기를 구워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이 은혜 갚을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믿었습니다. 내가 34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으니 아들도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정. 일주일 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5억 원 정도 되시네요. 담보대출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7천만 원만 빌리기로 했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에 대출금 7천만 원을 더하면 3억 원이 됐습니다. 아들이 요청한 금액이었습니다.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빚을 지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도 안 썼습니다. 그런 제가 7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리는 겁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바꾸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왜? 대출을 더 받으려면 제 명의로 되어 있어야 사업 자금으로 인정이 돼요.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해두면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잖아요. 미리 증여해두면 세금도 절약할 수 있어요. 아들의 말이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세금이나 상속 문제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아들이 경영학과를 나왔으니 저보다 이런 쪽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집을 넘기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아버지, 어차피 제가 물려받을 집 아니에요? 지금 넘기나 나중에 넘기나 똑같아요. 그리고 저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했잖아요. 이 집에서 같이 살 건데 명의가 뭐가 중요해요? 같이 산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모시고 살겠다는데 집 명의가 뭐가 대수입니까? 어차피 내가 죽으면 아들한테 갈 집입니다. 지금 넘겨주면 아들이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아내는 역시나 아들 편이었습니다. 여보, 아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 죽으면 아들 거잖아요. 미리 정리해두면 편하지요. 아내까지 그렇게 말하니 저도 더 이상 반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증여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32평 아파트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서류 처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허전했습니다. 내 집이었는데 이제 내 집이 아니라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과 함께 살면 되니까 명의가 뭐가 중요하겠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 달 뒤 아들이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에 책상 5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동업자들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다들 패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사무실 개업식에 갔습니다. 떡을 돌리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해라. 아버지가 응원한다. 아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듬직해 보였습니다. 내 아들이 사업을 한다니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 밑에서 일만 했습니다. 아들은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들이 저보다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을 아들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쭉 줄어드는 걸 보면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2억 3천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갔습니다. 거기에 대출금 7천만 원까지 3억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통장 잔고가 10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통장이 텅 빈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믿어야 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몰랐습니다. 3억 원과 함께 제 노후도, 제 존엄도, 제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줄 몰랐습니다. 희망의 나날. 처음 석 달은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순조롭게 시작됐습니다. 물류 중개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화주와 운송기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확히 뭔지 몰랐지만 아들이 설명해 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에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5명이었던 직원이 10명이 됐습니다. 아들이 전화기를 끼고 살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피곤해 보이면서도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매출이 5천만 원 넘었어요. 아들이 전화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내 돈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면 저도 성공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자주 집에 왔습니다. 주말마다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해왔습니다. 갈비찜도 해오고 잡채도 해왔습니다. 손맛이 좋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며느리가 상을 차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내가 며느리 손을 잡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도 흐뭇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3대가 함께 모여 밥을 먹는 이 순간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업 시작 넉 달째 되던 때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손주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는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구나.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본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손주 이름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면 뭐라고 부를까? 여자아이면 뭐라고 부를까? 밤마다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이제 애도 생기는데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좋고 아버지, 어머니도 좋잖아요. 아내가 기뻐했습니다. 손주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노년의 적은 외로움이라고 하잖아요. 가족과 함께 살면 그 외로움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가 의정부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저는 아들과 함께 박스를 날랐습니다. 무거운 건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 힘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은 제 부부가 쓰고 큰 방은 아들 부부가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넓은 방을 써야죠. 임산부가 편해야죠. 작은 방이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꿈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식사를 하면서 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내년이면 투자 유치해서 회사 규모를 키울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원금은 금방 갚아드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금 이야기는 그만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잘 되면 그게 갚는 거라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돈보다 아들의 성공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드라마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간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내와 며느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출산 준비 이야기, 아기용품 이야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34년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들의 사업도 잘 되고 손주도 태어날 예정이고 가족이 한 지붕 아래 모여 살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균열은 조금씩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균열의 시작, 사업 시작 6달째였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 않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그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바꾸려고 해요? 거실에서 전화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온 집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가 잘 안 되고 있구나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알아서 말해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1시, 12시가 다 돼서야 문을 열었습니다. 술 냄새가 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지켜보자고만 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아침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이라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해했습니다. 임신한 사람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밥을 하는 게 쉽지 않죠. 아내가 대신 아침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먹을 때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한숨의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한숨이었습니다. 제가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좀 컸나 봅니다. 그때 며느리가 인상을 썼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는 그 표정을 마치 시끄럽다는 듯한 짜증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순간 밥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숟가락 소리가 그렇게 거슬렸나? 저는 그 뒤로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살금살금 내려놓았습니다. 국을 마실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내 집에서 밥을 먹는데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아기 이불을 사러 가자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할게요.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서운함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단지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괜찮아질 거라고, 임신해서 예민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 시작 8달째 아들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돈이 좀 더 필요해요.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억 원을 줬는데 또 달라고요?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만요. 거래처 대금을 막아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없어요. 5천만 원이라니.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퇴직금은 이미 다 줬습니다. 통장에 남은 건 연금 받아서 생활하는 푼돈뿐이었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돈 없어. 퇴직금 다 줬잖아. 아버지,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아버지 명의 대출 아직 여유 있잖아요.
집을 담보로 더 대출을 받으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이미 아들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집이 내 명의잖아. 내가 대출받아. 아버지, 제 명의로는 이미 한도까지 다 받았어요. 아버지 신용대출이라도 받아주세요. 제발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이라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절박하게 부탁하는데 아버지가 외면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은행에 갔습니다.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자가 연 5%가 넘었습니다. 한 달 이자만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연금에서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아들에게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아들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번만 넘기면 괜찮아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점점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다투는 소리가 밤마다 들렸습니다. 무슨 사업을 그 모양으로 해? 내가 뭘 믿고 시집 왔는데?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10달째 며느리가 출산했습니다. 손녀였습니다. 3kg의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손녀를 안아봤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녀를 보니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손녀가 태어난 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무너지는 가정. 손녀가 태어난 뒤 집안 분위기는 더 싸늘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예민해졌습니다. 산후조리를 핑계로 방에만 있었습니다. 아내가 손녀를 돌봐주려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말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손녀 근처에도 오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눈빛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다가도 손녀 울음소리가 나면 발걸음을 옮기려다 멈칫거렸습니다. 가도 될지 안 될지 몰라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녀를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있으면 다가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쩌다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내 집인데, 내 손녀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볼륨은 작게 해놨습니다. 손녀가 잘 때 시끄러울까 봐서요. 그때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 청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청소 좀 할게요. 비켜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내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눈치 보이는 것 같아. 불편해.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말했다가 부부싸움 나면 어쩌나 걱정됐습니다. 며느리한테 직접 말하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사업 시작 1년이 됐습니다. 그날 아들이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저와 아내, 며느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 접게 됐어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사업 접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날아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퇴직금 2억 3천만 원, 담보대출 7천만 원, 신용대출 5천만 원. 다 합치면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훌쩍거리더니 곧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손녀가 놀라서 따라 울었습니다. 집안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34년 공무원 생활의 결실이 1년 만에 제가 됐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저한테 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울었습니다. 30살 넘은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웠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무너지다니. 아버지로서 지켜주지 못한 게 미안했습니다. 됐다. 일어나. 사업 안 되는 사람이 어디 너 하나냐. 다시 시작하면 돼.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깨를 토닥여 줬습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싸늘하다 못해 적대적이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침에 마주치면 인사도 건성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제가 있으면 빨리 먹고 일어났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부부싸움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된 거야? 다 당신 아버지 퇴직금 받아서 사업한다고 한 거잖아.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벽을 뚫고 왔습니다. 아들은 뭐라고 변명하는 것 같았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예감이 왔습니다. 좋은 말은 아닐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알아봐 드릴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이라고요? 저는 아직 67입니다. 멀쩡히 걸어다니고 밥도 혼자 먹습니다. 치매도 아닙니다. 그런 쟤한테 요양원을 가라고요? 뭐라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근데 아내가 힘들어해요. 아이도 어리고. 지금 집이 너무 좁아서요. 집이 좁다고요? 32평이 좁습니까? 내가 34년 모아서 산 집이 좁다고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내 아들이 나를 내쫓으려 하는구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고시원으로 가는 길.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요양원은 절대 가기 싫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왜 요양원에 갑니까? 그건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기도 어려웠습니다. 며느리의 눈치가 더 심해졌습니다. 대놓고 피했습니다. 제가 거실에 있으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쓰면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죄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내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눈치 보는 게 지친다고 했습니다. 손녀 얼굴 보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주름이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입가에 늘 미소 짓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나가자. 여기 있기 힘들어.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가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은 아들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연금 200만 원이 전부였는데 신용대출 이자로 20만 원씩 나갔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월세가 싼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월세 30만 원 이하로는 원룸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고시원밖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의정부역 근처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월세 25만 원이었습니다. 3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없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공동 화장실, 공동 샤워실,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방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 노후의 집이라니. 32평 아파트 주인이었던 사람이 3평 고시원에서 살아야 하다니. 말이 됩니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계약금을 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 첫 달 월세 25만 원. 연금 받은 돈에서 냈습니다. 짐을 쌀 때 손이 떨렸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약간의 살림.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34년 인생의 짐이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집을 나서는 날 아들이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모시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손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아내는 나와 함께 나올 수 없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터라 혼자 두기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정부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한 달 비용이 120만 원이었습니다. 연금에서 내야 했습니다. 고시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이 너무 작아서 캐리어도 제대로 펼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앉으니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답답했습니다. 환풍기가 삐걱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들을 믿은 게 잘못인가? 재산을 다 준 게 잘못인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새벽에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가 없어서 음식을 넣어둘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1200원이었습니다. 편의점 구석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동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쓴 화장실은 냄새가 났습니다. 참고 썼습니다. 아침은 굶었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저녁은 컵라면, 하루 두 끼가 전부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았습니다. 새벽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위장이 쓰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기초연금 받는 날에 아내를 보러 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왕복 버스비가 4,000원이었습니다. 아까웠지만 참았습니다. 아내 얼굴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면 아내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으면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야. 나왔어. 제가 말하면 아내는 눈만 깜빡이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치매가 깊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옆 사람이 쳐다볼까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스크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이게 제 삶이 됐습니다. 고시원 쪽방에서 하루 두 끼 먹고 한 달에 한 번 아내 면회 가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34년 공무원 생활의 결말이 이겁니다. 7억 원이 있던 사람이 3만 원을 아끼며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남겨진 것들. 고시원 생활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졌다기보다 체념했다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받아들인 겁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공동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복도를 걸어 밖으로 나갑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사람들을 봅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유모차 끄는 젊은 엄마들. 다들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만 멈춰 있습니다. 가끔 예전 생각을 합니다. 시청에 출근하던 날들, 아내가 해준 도시락 먹던 점심시간, 아들이 대학 붙었다고 좋아하던 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행복이었다는 걸,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건강하다고 할까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몸도 안 좋고 마음은 더 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들이 달려올 것도 아닌데. 그래, 건강해. 그렇게만 답장했습니다. 아들한테서 답이 없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고시원 복도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70은 넘었을 겁니다. 그 노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 새로 오셨어요? 네, 1년 됐습니다. 1년이면 신참이네. 나는 3년째요. 그 노인도 저와 비슷한 사연이었습니다. 자식한테 집 넘겨줬다가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아들 셋 키웠는데 아무도 안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명절에도 연락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많아요. 여기 고시원에만 10명은 될 거요. 다 자식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처지구나. 위로가 되면서도 더 슬펐습니다. 그 노인과 종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이야기, 자식 키우던 이야기, 버림받던 이야기. 서로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도 얼마 뒤 떠났습니다.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며칠 뒤 소식을 들었습니다.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마지막까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조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알던 사람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서서 묵념을 했습니다. 이게 저의 미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너무 믿은 걸까? 재산을 다 준 게 잘못일까? 생각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순진했습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저는 옛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면 자식이 나를 돌봐줄 거라는 그 옛날 생각 말입니다.
지금 세상은 다릅니다. 자식도 자기 먹고 살기 바쁩니다. 부모한테 효도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걸 몰랐던 게 제 잘못입니다. 아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아들도 사업 실패해서 힘들었을 겁니다. 며느리도 아이 키우느라 지쳤을 겁니다. 다들 자기 살기 바쁜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제 돈을 지켰으면 이 지경은 안 됐을 겁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이 있었으면 이 고시원에 올 일이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지켰으면 내 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자식이 아무리 사정해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지키십시오. 집은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한번 넘긴 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재산은 별개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되 지갑은 닫아두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지켜야 자식한테 짐이 안 됩니다. 지금 제 통장에는 3만 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이 들어오면 방세 내고 아내 요양비 보태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버팁니다. 하루 3천 원으로 삽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이 제 주식입니다. 비참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숨쉬고 있으니까요. 아내가 요양병원에 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아내 얼굴 보러 가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그 하루를 위해 버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불편하셨을 수도 있고 화가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달콤한 말로 포장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머니를 지키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인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혼자 참지 마십시오. 이 영상의 댓글창이 서로 위로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신 분이라면 미리 대비하십시오. 준비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고시원 쪽방에서 버티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텼습니다. 내일도 버틸 겁니다. 여러분도 힘내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